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영입니다. 네, 앞에서 설명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이 공론장이, 공론화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담아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공기관이 여기에 개입하거나 최대한 중립적으로 이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이제 갖고 있는데요. 공론화위원회 조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론화를 주도하기 위한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는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 조례의 목표는 공론화 프로세스 중심으로 조례를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론화 프로세스 중에 핵심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기준과 요건, 그다음에 그것들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조례 구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가 이제 주된 검토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자발성이나 어떤 중립성,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이 문제들을 조례 안에서 프로세스 중심으로 담아내야지 행정기관이, 이건 법이니까 이제 행정기관이 직접 지켜야 될 그 내용이고 수법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조례로서 구성해 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 대표님께서 사실은 정리를 다 해주셔갖고요. 정리된 자료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조례의 목적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 어떤 가치를 담는 거니까 이건 목적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공론이라든가 공론화라든가 주민공론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용어의 정의도 사실 선택적으로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행정기관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행정기관은 주민공론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행정기관이 실제로 공론 과정에서 개입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 공론장에서 나온 결론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어떤 선언적인 내용들을 담아내야 될 것 같고요. 예, 공론장의 구성과 운영의 원칙들을 정해주는 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규범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규범력을 갖지는 않아서 공론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념적인 어떤 요소들을 좀 담아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주민이 이제 여기 공론화를 제안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된 경우라든가, 이 사업의 범위도 50억이라는 범위는 이제 넓은데요. 네, 그 사업의 범위, 이제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50억이라는 걸 기초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건 국가 보조 사업일 가능성이 많아서 뭐 그런 것들은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임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죠. 해야 될 것들과 임의적인 것, 그래서 그것을 잘 구분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냥 형식적일 수 있는데, 주민이 실제로 문서로 공론화 추진을 요청할 수 있을 때 그 방법이 기존의 청원제도가 좀 강화되고 있는 구도라서, 이렇게 청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법률의 근거도 있고 청원법이 전자청원 방식으로 해서 일정한 그 기간이 지나면 바로 뭐 수용 여부를 이미 행정기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원사무처리법이나 아니면 청원법이나 이런 그 제도와의 관련성을 그러니까 그 제도를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주민이 제안했을 땐 반드시 이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 생각합니다. 모래기 한참 바빠지면은 헛다서 내가 꼴찌오는 거도 누가 저기 좀 그 응소거 좀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네, 공론화 준비위원회인데요. 아까 우리 박태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론장을 설계하는 문제가 이게 임의적으로 어떤 일정한 그 행정기관에 맡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줘야 될 것이 공론화 준비위원회. 공론화 준비위원회는 최소한 외부 인원이 참석해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인데요. 공론화위원회는 아까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가는 그 임시기구로 그러니까 일회성 사안별로 설치되는 임시기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설기구화 할 것인가의 문제이거든요. 이 상설기구화하게 되면 단점은 이 위원회 위촉 방식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맡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의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공론장을 운영하는 업무까지 여기에다 다 맡겨버리면 결국은 이 어떤 일정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면죄부를 부여하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기준을 만들어가서 제한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가 또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네, 고얘기가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기 이것이 그 대표성을 정확하게 가지면서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그 대표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제안 중에 주민이나 주민의 대표가 참여해서 위원을 추천해서 그것이 반영되는 이런 구도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 운영위원회 역할도 명확하게 정해줘야지 되겠다. 운영위원회가 너무 과도한 어떤 이 문제를 과도한 역할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을 선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오히려 중립성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위원회 선정과 역할 이게 비례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리된 내용은 표와 같고요. 네, 핵심적으로는 사실 주민 참여단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를 결정한 다음에 지난번 회의 때에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자문위원회에서도 그 같은 얘기가 나왔지만 이 주민 참여단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그 공론화 조례에 보면 그냥 구성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만 돼 있거든요. 근데 주민 참여단이 없는 공론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공론화 조례에서 사실은 핵심이 빠져 있다. 주민 참여단은 그냥 구성할 수 있다. 공론화위원회 중심으로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구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하는 공론화 조례는 주민 참여단에 포커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건 그래서 여기서
주민 설명회 같은 것들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주민들에게 공론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정보들이 제공돼야 되겠다. 제공되고 설명돼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권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담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공론화기관 중립성의 유지, 이게 자치단체장뿐이 아닙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부여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이 공론화 활동에 있어서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게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그 규정 내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반드시 공개돼야 되고 회의의 결과도 가감 없이 공개돼야 된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거부했을 때 또는 선택하지 않았을 때 그 이유가 설명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여러 카운티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기초 지방자치단체죠. 미국의 카운티에서는 설명 책임을 부여하거든요. 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설명 책임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이거는 이제 행정절차법에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도 물론 이제 공권력에 해당하는 그 처분의 경우에 처분을 거부했을 때 이유를 제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법적으로도 반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거는 이제 지금 행정 절차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저는 확대해야 된다. 이유를 제시하는 행정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왜 공론화 과정에서 일어난 그 여러 가지 제안들을 왜 거부했느냐.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이제 퀘스천을 부여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그 선택이 행정기관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과학적 증명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주민들은 이 전 과정을 알아야 되겠다. 전 과정을 알아야 되겠다는 이유는 전 지난번 회의 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공론화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거든요. 교육적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주민들이 아니라 주민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과정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전 과정을 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비록 사정이 있어서 이 공론화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러한 공론화 과정 속에서 나온 그 합리적인 제안들이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전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비의 지원의 문제는 지금 이제 이거는 추상적인 그 기준이겠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실비 변상을 하게 돼 있어요. 또는 보조금 조례도 있습니다. 보조금 조례 같이 타 조례에서 일반적으로 비용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들을 끌고 들어와서 연계시켜 줌으로써 비용 지급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강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겠다. 그렇게 다른 조례와 연계성을 가지는 방법들, 그러니까 그것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대전 서구다, 뭐 동구다, 그러면 동구 조례를 다 찾아봐갖고 거기서 우리가 뽑아다 쓸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갖고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별적인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들의 현황들 이런 것들을 분석함으로써 제한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아까 일정 설명하실 때 구체적인 입법 지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분석을 통해서
다른 조례들을 우리가 연계시켜 갖고 올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 목적이 있고요. 용어 정의가 있고요. 주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론장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주민은 참여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논의 결과를 존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행정기관의 책무가 있습니다. 지원하고 협력해야 되고 논의 결과를 존중해야 되고, 공론장 구성과 운영에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자발적인 공론장, 주민에 의한 자발적인 공론장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론화 제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 의사를 존중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으로 지역사회가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주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 사업으로 일정 수 이상, 이건 이제 그냥 예시를 해놓은 거고요.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보조사업 참여 여부로 지자체 주민의 의견이 분열되거나 갈등이 발생한 경우, 또 많은 분들이 마을 및 도시계획 등 주민 삶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은 공론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에도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장은 제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론화를 요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예시로 만든 건데요. 어쨌든 지방의회도 공론화를 요청할 수 있다. 또는 더 나아가서 지방의회 의장이 지자체장과 똑같은 지위로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되, 준비위원회의 인원의 과반은 외부 인사로 해서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갈등 영향 분석이나 이런 것을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구성이라든지 논의 의제라든지 참여 방안 등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위상이 무엇이냐, 뭐 자문기구냐, 뭐 심의기구냐, 뭐 의사결정기구냐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은 의사결정기구여야 한다. 의사결정기구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지만 어쨌든 주민의 의사를 확실하게 결정은 해서 전달을 한다는 측면에서 의사결정기구다, 이렇게 가장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공론화위원회는 명확하게 주민참여단과 운영위원회로 구성이 되고, 주민참여단은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이고, 운영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갈등 영향 분석 등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위원 구성에 반영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오세광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자체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이렇게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고 민감하게 구성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굉장히 좀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마치 운영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냐, 주민참여단은 그냥 이렇게 동원하고 운영위원회가 자체가 의사결정 기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죠. 주민참여단이 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과정을 총괄하는 기능이라고 하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 총괄, 운영세칙 제정, 필요한 기구의 설치, 이 모든 것은 주민참여단이 제대로 된 결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민참여단을 꼼꼼하게 잘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 준비위원회 논의 결과를 존중해서 공론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민참여단 규모와 방식을 결정을 하고, 요 기본적인 거는 공론화 준비위원회에서 만든 내용을 중심으로 주민참여단을 구성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기에 앞서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지 되고, 배제되는 사람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고, 인구 구성에 관한 고려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선출직 공무원 이런 분들 의사결정의 영향력을 그 포지션 자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은 주민참여단 참여해서 배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단에도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해당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의 진행과 진행 방식 등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공정한 진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민참여단은 회의에 참여해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할 수 있고, 충분한 논의 시간을 요구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주민참여단에 이제 선정된 분들은 성실히 참여해야 되고,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될 겁니다. 자치단체장은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해야지 되고요. 논의된 결과, 도출된 결과를 존중해서 정책에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회의는 아까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다 공개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또 참여단으로 참여한 분들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도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보 제공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는 기록하고 회의 결과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해야지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을 하되, 위원들뿐만 아니라 거기 참여한 주민참여단에게도 당연히 필요한 경비를 회의비 등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